네, 반갑습니다. 무지개건강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은 또 서울은 27도까지 올라간답니다. 덥죠? 27도 정도면은 뭐 사실 뭐 그렇게 엄청나게 더운 건 아닌데, 예전에 저희가 자랄 때는 대구가 뭐 28도 그러면 엄청 덥다 그랬는데 지금 뭐 서울도 30도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또 올여름은 이렇게 이제 무더위가 한 5년 동안은 굉장히 심하다는데 역설적이게도 감기 환자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기초 체온도 많이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이제 음식 알레르기와 민감성 14장이거든요. 내 몸의 에너지도도 부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고요. 코티솔은 염증을 감소시키는 강력한 항염작용을 하며 코티솔의 혈중 농도는 신체의 염증 반응 정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이유로 부신은 알레르기와 함께 나타나는 증상들을 유발하는 염증 반응과 히스타민 분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걸 뭐 일일이 다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뭐 병원에서 뭐 이제 검사하는 것들과 그다음에 이제 음식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음식 알레르기와 민감성 이게 부신이 관장을 한다고 해도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닐 정도로 히스타민 분비를 조절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충제 부신이 피로가 생기면 부신 피로가 생기면 무엇을 먹는 게 좋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15장에 이제 보충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비타민 C를 제일 먼저 언급을 합니다. 부신대사와 관련된 비타민과 미네랄 중에서 비타민 C가 가장 중요하다. 사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많이 분비될수록 비타민 C가 많이 필요하다. 비타민 C는 부신 호르몬 대사나 부신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생성해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피곤한 분들은 비타민 C를 많이 드시라는 얘기예요. 또 비타민 C는 부신의 기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를 활성시킨다. 만약 감기나 호흡기 질환에 걸렸다면 비타민 C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이거는 뭐 석박사 논문에도 되게 많이 나와 있죠. 감기가 오려고 할 때 1000ml를 먹어버리면 감기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그 상태로 끝난다라는 논문들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비타민 C는 감염에 저항하는 면역 체계에 도움을 주고 감염으로 인해 형성된 우리 몸의 스트레스 상황에 부신이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만약 늦잠을 잔다면 시험이나 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정서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거나 부담감을 느낀다면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었다면 비타민 C를 섭취하라 라고 저자가 얘기를 합니다. 비타민 C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비타민 C는 그냥 딱 생명의 불꽃 이걸로 끝내버립니다. 워낙 역할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설명드린다는 거는 사실은 그 강의 1시간 반, 2시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들이거든요. 또 두 번째 보충제는 뭐냐면 비타민 E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비타민 E는 부신 내부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어느 곳에서나 활성산소 분자를 흡수하거나 중화시킬 수 있다. 이때 비타민 C는 세포 내에서 비타민 E의 활성산소 격리 능력을 재생시켜서 비타민 E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러면 이렇게 비타민 C와 비타민 E를 같이 먹으면 굉장히 좋다는 거겠죠. 이렇게 비타민 C와 비타민 E는 부신 대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비타민 E는 부신 피질 스테로이드 호르몬 생성과 부신의 적절한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몸에 적합한 비타민 E 보충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가 이제 세 번째가 비타민 B를 얘기를 합니다. 비타민 B는 이제 B군이죠. 8가지가 몰려다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판토텐산이나 뭐 니아신, 뭐 비타민 B6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네랄로서는 이제 마그네슘을 얘기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 칼슘의 중요성은 무지하게 인지를 하는데 마그네슘은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마그네슘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부신과 모든 세포의 에너지를 위해 점화 플러그 같은 작용을 한다. 예, 마그네슘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또한 부신 호르몬 대사의 필수적인 효소와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 특히 부신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은 부신 회복에 중요한 마그네슘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슘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미량 무기물, 무기물, 그다음에 섬유질, 식이섬유 중요성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다음에 이제 감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인삼도 굉장히 좋고요. 또 생강 뿌리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은행잎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언급이 됩니다. 16장은 이제 부신세포 추출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굳이 알 필요도 없고 뭐 안 하셔도 그만인 거고요. 앞에 지금 15장에서 얘기했던 그 비타민 미네랄만 좀 챙겨 드셔도 훨씬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17장이 대체 호르몬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코티솔에 대한 대체 호르몬 얘기인데 이것도 뭐 앞에 얘기한 비타민과 미네랄 좀 챙겨 주시면 좋을 거고 18장은 이제 부신 회복을 위한 일일 프로그램 그래가지고 뭐 이제 하는 방법들이 나왔는데 이건 스트레스 안 받으면 돼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피할 거 피하고 뭐 뻔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해야 될 거 밤 10시 전에 취침한다. 뭐 가능하면 오전 9시까지 잠을 잔다. 이건 전혀 불가능하죠. 또 웃을 수 있는 것들을 찾는다. 그다음에 몸을 자주 움직이고 깊게 호흡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피해야 할 거는 뭐 과로, 카페인, 당분, 알코올, 흰 밀가루 음식, 커피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건전하게 생활하시면 되는 거고요. 19장에는 이제 그러면 여전히 피곤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문제 해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스트레스를 푸는 게 좋죠. 스트레스는 각자가 푸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어떤 게 이런 게 딱 이게 정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인 거고요. 각자가 맞게. 그래서 이제 20장 이제 회복으로 가는 길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현대인들은 약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지만 약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20% 정도에서 그 정도는 뭐 약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만성 질환들은 80%는 약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병이 나아지는 과정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라는 속담과 비슷하다. 후퇴하는 것도 전진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균형 감각을 유지하며 때로는 좌절이나 지체, 실망이 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전체를 보았을 때 이 또한 회복되는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예. 그 이제 뭐 전문 용어로 리바운딩이라고 하는데 났을 때는 항상 후퇴가 됩니다. 그랬다가 또 좋아지고 하면서 이 간격이 점점 넓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조금 좋아지면 좋아졌다고 생각으로 그만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루묵이 되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288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회복의 길은 부단한 조정의 과정이다. 예,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치료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건강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고 이를 해결할 때마다 건강은 좋아질 것이다. 특히 부신 피로에서 일반적으로 자각 상태나 의식, 사물에 대한 반응, 회복을 제한하는 태도와 신념에 대한 인식, 개선된 생활 습관과 회복이라는 의지가 필요하다. 결국 생각이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마음 먹으시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현대인들이 다 조급증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그 성격 때문에 뭐든지 조급증을 갖고 있는데 병을 치료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그 병을 앓았다고 한다면 내가 최소한 1년, 1년에서 2년은 투자를 해야 몸이 정상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21장은 이제 질문과 대답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Q&A인데 부신 피로는 무엇인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누가 부신 피로를 겪는가, 뭐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쭉 있고요. 291페이지 어떤 얘기가 있냐면 화학 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에게 부신 피로가 흔한가? 답은 그렇다. 암과 다른 만성 질환에서 오는 극심한 피로는 보통 부신 기능 감소의 결과이다. 만성 질환과 화학 치료와 같은 독성 치료들은 신체와 이런 스트레스에 대응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신에서 큰 스트레스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뭐 부신 피로는 갑상선에 영향을 주는가? 그렇답니다. 부신 피로를 겪는 사람들의 약 80%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또 하나의 질문이 좋은 게 뭐냐면 힘들었던 다음날 아침에 발목이 붓는다. 이것이 부신 피로인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부신 피로는 그중 하나이다. 부신 피로에 다른 증후군들이 있다면 발목 부종은 부신 피로와 더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예, 발목이 부으면 힘들었던 다음날 아침 발목이 부으면 이것도 부신 피로와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부신피로는 섬유근육통이나 우울증과 관련이 있는가? 답은 그렇답니다. 부신피로는 둘 다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부신피로는 만성피로 증후군과 관련성이 있는가? 이건 당연히 뭐 그렇다겠죠. 어떤 의사는 부신피로라는 질병은 없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불행히도 많은 의사들의 견해가 그렇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것만큼 잘 알지는 못한다. 부신피로는 100년 전에 처음 진단되었고 수십 년간 성공적으로 치료되었다. 그러나 의학과 제약산업과의 긴밀한 연관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지난 40년 넘게 부신피로의 존재는 의학계에서 부정되어 왔다. 부정되어 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297페이지에 식습관은 부신피로와 관련이 있는가? 당연히 그렇답니다. 앞에서 뭐 커피나 그다음에 이제 뭐 흰 밀가루 뭐 이런 거 안 먹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298페이지에 많은 여성분들에 관련된 건데 부신피로는 여성의 생리주기에 영향을 주는가? 준답니다. 부신피로는 생리주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생리전 증후군, 생리주기 변화 그리고 폐경 등의 부신피로와 확실히 관련이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자 22장은 뭐냐면 제 4부인데 부신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부신은 어디 붙어 있고 제가 강의하다 보면은 부신이 어디 있는지 지금 하나 둘 셋 하면 짚어보세요. 뭐 앞에서 찾고 배에서 찾고 해요. 근데 여기 그림처럼 등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네. 부신은 신장의 상단에 있는데 마지막 흉노골 약 1인치 아래에 위치한다. 이게 어딘지 잘 모르겠죠. 뼈가 끝나는 부위에 있다는 거죠. 양쪽 부신은 대동맥, 주동맥, 대정맥과 매우 짧은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로 인해 혈액으로부터 전달되는 호르몬에 신속하게 반응한다. 등 뒤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신은 피질과 수질로 돼 있다라는 것. 피질에서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코티솔이라는 거죠.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305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겉에 있는 게 피질, 안에 있는 게 수질인데, 이제 그 수질 쪽에서 나오는 게 망상대라는 데서 이제 그러니까 수질에서 나오는 게 에피네프린, 또 노르 에피노프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가끔 책을 보시다 보면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헷갈리는 분들이 계세요. 아드레날린이라고 하고 에피네프린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같은 얘기예요. 미국에서는 아드레날린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유럽 쪽에서는 에피네프린이라고 해요. 그걸 발견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기 때문에 거짐 동시에 서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또 코티솔이 나오죠. 피질에서는 또 알도스테론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신의 생리학을 보게 되면 이제 코티솔을 조정한다. 코티솔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혈당을 끌어올려서 투쟁을 하든지 도피를 하든지 이거를 결정할 수 있게 딱 포도당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혈당을. 그래서 우리 호르몬은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큰 축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거, 그다음에 생식에 관련된 것, 또 하나가 이제 에너지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상하부 뇌하수체 갑상선 그러면 에너지에 관련된 거예요. 그다음에 시상하부 뇌하수체 그다음에 고환이나 난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생식에 관련된 거고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이렇게 연결되면 스트레스에 관련된 이 큰 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문 용어로 HPA 축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시상하부가 이제 하이포 이렇게 나가고 뇌하수체가 이제 피출 이렇게 나가고 부신이 이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줄여서 앞자만 따서 HPA 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뭐 그렇게 아실 필요는 없고 시상하부 뇌하수체 그다음에 부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309페이지에 보게 되면 시상하부 조절 기능에서 많은 뇌 외부의 다른 정보를 통합하고 조절한다. 이러한 정보는 뇌 센터에서 오는 흥분, 몸에서 원하는 에너지 요구량과 보고, 듣고, 냄새와 감각에서 오는 감각 정보도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당신의 시상하부는 얼마나 많은 코티솔을 몸에서 원하는 결정하고 그 뒤에 관련된 메신저로 호르몬을 분비한다.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 전달자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분비 펩티드로 뇌하수체에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는 신호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를 뭐가 결정한다고요? 시상하부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쭉 하는 거고요. 그러면 코티솔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그냥 스트레스 호르몬이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니거든요. 자, 코티솔의 가장 큰 역할은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코티솔은 스트레스로부터 어떻게 몸을 보호하는가라고. 예. 스트레스라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투쟁을 할 것이냐, 회피를 할 것이냐, 이거를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망을 가더라도 우리는 단기 에너지인 포도당이 필요하고, 싸움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단기적으로 근력을 빡 써야 되기 때문에 포도당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포도당을 쫙 끌어올리는 게 뭐다? 코티솔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나쁜 게 아니거든요.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이게 본능적은 아니죠. 본능적으로 진화시킨 거죠. 그래서 혈당 수치를 정상화한다. 혈당 수치를 정상화해요. 그래서 코티솔 수치가 가장 많은 때가 언제예요? 아침에 기상할 때. 혈당을 빨리 끌어올려야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그 염증 작용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적당한 스트레스, 코티솔이 나오게 되면 항염증 작용을 해요. 왜? 염증에 신경 쓸 겨를이 없거든요. 생존을 위해서 염증 같은 건 다 무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백혈구에 대한 코티솔의 효과, 그 다음에 심혈관계에 대한 코티솔의 영향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또 중추신경계에도 코티솔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왜요? 투쟁하거나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부터 세포를 보호해 줍니다. 또 낮은 코티솔, 부신피로 그리고 저혈당의 상호관계 이런 것들도 다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나는 뭐 정상적으로 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저혈당이 자주 떨어져? 이런 분들도 부신의 문제가 생긴 게 되게 많고요. 또 부신이 성호르몬의 조절도 담당을 해줍니다. 어떤 거냐면 성에 관계없이 남성 여성 모두 각자의 부신에서 성호르몬이 만들어진다. 남자에게서는 부신은 테스토스테론의 2차적인 소스를 공급하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공급하는 독점적인 곳이다. 여성에게서 부신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2차적인 소스를 제공하고 테스토스테론을 공급하는 거의 독점적인 곳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비록 부수적인 성호르몬을 공급하는 부신의 정확한 역할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생리적 증후군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생리불순은 부신 기능 저하를 보이고 그 반대인 경우도 보인다. 예, 그래서 이런 성호르몬도 다 어디서 조절을 해준다고요? 부신에서 조절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자, 여기서 이제 329페이지에서 정말 제 구독자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면 주변 분들에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우리는 소금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329페이지에 나트륨이 부족하면 세포도 탈수가 된다. 추가로 세포 안에서 나트륨과 칼륨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칼륨은 소량이 외부로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나 각각의 세포는 나트륨과 칼륨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량을 요구하며 적절한 기능을 하기 위해 물도 필요하다. 그래서 부신뿐이 아니라 신장이 좋아지려면 소금과 물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만약 심각한 부신 피로를 겪고 있다면 탈수에서 벗어나도록 주의해야 된다. 탈수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을 먹어야죠. 적절한 나트륨의 보충 없이 물이나 음료수를 마시면 안 좋아짐을 느낀다. 왜냐하면 혈액에서 나트륨을 좀 더 희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세포는 체액을 흡수하기 위해 소금을 필요로 한다. 그 이유는 물을 세포막을 통해 세포 안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적절한 나트륨이 세포 안에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짜게 먹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장이나 부신이나 건강해지려면 적정한 양의 소금과 물과 드셔야만 우리가 건강한 콩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외국의 의사도 얘기하고요. 한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지은이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주변에 좀 많이 퍼뜨려 주셔서 우리만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같이 건강하게 살아서 모두 건강한 사회가 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다음 주에 또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